여러분, 혹시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무서운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몸을 못 움직이게 되거나 기억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공포 말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느냐이다. 바로 엊그제 제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일입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바닥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급히 다가가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슴을 찔렀어요. 괜찮다고, 그냥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 옆에 서 계시던 딸로 보이는 분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으시냐고, 집에서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왜 굳이 나오셔서 이런 일을 만드시냐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걸 봤어요.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나오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이시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오늘은 노후 붕괴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6가지 단계적 진실을 나눌 겁니다. 첫째, 자기 존중감이 무너지는 1단계에 숨겨진 위험 신호들이 무엇인지. 둘째, 건강과 활력이 연쇄적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2단계 현상의 진짜 원인. 셋째,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면서 완전히 고립되는 3단계의 무서운 현실. 넷째, 경제적 판단력까지 흐려져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 4단계의 치명적 위험. 다섯째, 이런 모든 단계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서 악순환을 만드는지. 여섯째,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핵심 방법과 구체적인 실천법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뿐만 아니라 혹시 이미 시작된 붕괴라도 되돌릴 수 있는 희망을 찾게 될 거예요. 노후 붕괴는 절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기둥에 금이 가고 그 다음에 벽에 균열이 생기고 마지막에 지붕이 무너지는 것처럼 예측 가능한 순서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니어들과 그 가족들은 이 순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초기 증상을 놓치고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방치하게 되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여 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막을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첫 번째 무너지는 것은 바로 자기 존중감입니다. 이게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단계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이거든요. 73세 박민수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35년 동안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으셨고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은퇴식 날에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릴 정도로 보람찬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셨어요. 은퇴 후 처음 1년 정도는 정말 행복하셨다고 해요.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독서도 하고 부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자들 공부도 봐주고 옛 동료들과도 자주 만나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늦잠을 자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오전 9시, 10시까지 침대에서 뒤척이게 되었다고 하세요. 사람들을 만나도 할 이야기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학교 이야기, 학생들 이야기,
교육 이야기로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건강 얘기나 날씨 얘기, 옛날 얘기밖에 할 게 없다고 느끼시게 됐다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은 요즘 시간이 많으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저희는 매일 바빠 죽겠는데. 아기는 전혀 없었던 말이지만 박 어르신한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가족들 눈에도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는 늙은이로 보이는구나. 나는 이제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못하는 짐 같은 존재가 됐구나. 이때부터 자기 존중감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스스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봐도 이걸 왜 보나 싶고, 산책을 나가도 이렇게 걸어서 뭐 하나 싶고, 친구들을 만나도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어지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려고 해도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걸 배워서 뭐 하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고 해도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해봐야 얼마나 하겠나,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역할 상실 후 정체성 혼란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자신을 정의해왔던 사회적 역할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자아, 정체성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한국시니어심리연구소의 2024년 최신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2년 이내에 자기 존중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니어가 전체의 78%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지위와 자아 정체성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더욱 심각한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의 경우에도 자녀들이 독립한 후 주부 역할이 축소되면서 비슷한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고 해요. 그럼 이 1단계 붕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새로운 역할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동네 상가 앞 청소를 맡는다든지, 아파트 화단 관리를 한다든지, 손자 숙제를 정기적으로 도와준다든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중요한 건 일의 크기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둘째, 과거 성취를 정기적으로 되새기고 기록해야 합니다. 매주 한 번씩은 자신이 평생 이룬 일들을 구체적으로 글로 적어보세요. 자녀 교육한 것, 사회에 기여한 것, 어려운 시절 가족 부양한 것,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것 등 분명히 자랑스러운 일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이걸 글로 적으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냈구나라는 걸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셋째, 새로운 학습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요리를 배우거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있다는 느낌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실제로 새로운 학습을 하는 시니어들의 뇌는 더 활성화되고 인지 능력도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넷째,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드세요. 젊은 세대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거나 자신의 전문 분야 경험을 블로그나 카페에 글로 남기거나 후배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내 안에 쌓인 지혜와 경험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거든요. 다섯째, 매일매일 작은 성취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세요. 집 한 구석 정리하기, 책 한 챕터 읽기,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 전화하기, 일기 한 줄 쓰기 같은 정말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해내는 성취감이 쌓이면서 자존감이 서서히 회복되고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여섯째, 외모와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세요. 아무도 안 본다고 대충 입지 마시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마시고 스스로를 소중히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자존감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나를 잘 돌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거예요. 일곱째,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기르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맛있게 먹은 밥, 따뜻하게 비춘 햇살, 웃으며 인사해준 이웃, 건강하게 움직이는 몸, 가족의 안부 전화 등등. 이런 습관이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1단계에서 자기 존중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2단계 붕괴가 시작됩니다. 2단계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단계예요. 69세 최영순 어르신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평생 병원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남들 건강 챙기는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하고 남편과 둘만 남게 되면서부터 급격한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처음엔 남편 밥만 해주면 되니까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예전엔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온 가족 아침을 차려주고 도시락 싸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정말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가 보람찼는데 이제는 남편 아침상 하나 차리고 저녁상 하나 차리는 게 하루 일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편은 은퇴 후에 친구들과 바둑도 두러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나름대로 바쁜데 최 어르신은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오기 시작해요. 낮에 특별히 한 일도 없고 몸도 안 피곤한데 잠자리에 들면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나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져요. 밤에 제대로 못 잤으니까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침대에서 계속 뒤척이게 되고 최 어르신도 밤 1시, 2시까지 잠이 안 와서 TV만 보다가 아침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루가 짧아지고 할 일이 더 없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엔 식욕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밥 먹는 게 너무 쓸쓸하고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엔 가족들 다 모여서 와글와글 떠들면서 밥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과 둘이서만 조용조용 먹으니까 밥맛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대충대충 먹게 되고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자주 감기에 걸리고 몸이 무겁고 피곤해지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운동량의 급격한 감소예요. 예전엔 직장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집안일도 많으니까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근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노인의학연구센터의 2024년 최신 발표에 따르면 자기 존중감이 낮은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근력 감소 속도가 무려 4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마음이 위축되면 몸도 따라서 위축되는 거죠. 또한 우울감이 높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해요. 최영순 어르신의 경우도 6개월 만에 체중이 무려 12kg이나 빠졌고 2층 계단 올라가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체력이 떨어졌다고 해요.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 수치도 나빠지고 골밀도도 떨어지고 종합 건강 검진을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신체적 변화가 다시 자기 존중감을 더욱더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몸이 약해지고 아프니까 내가 정말 늙었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움직이기 싫어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그러면 더욱 몸이 약해지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2단계 건강 붕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강제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알람을 맞춰놓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정해진 시간에는 반드시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밤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말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기르세요. 둘째,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은 반드시 바깥 활동을 하세요. 산책이든 장보기든 친구 만나기든 복지관 가기든 상관없어요. 집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쬐고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전 시간에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도 합성되고 우울감도 줄어들어요. 셋째, 영양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세요. 혼자 먹기 싫어도 하루 3끼는 꼭 챙겨 드시고 특히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 견과류 같은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많이 드시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도 충분히 드세요. 물도 하루에 8잔 이상 마시는 게 좋아요. 넷째, 근력 운동을 반드시 시작하세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로도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에 20번씩, 벽을 밀면서 하는 팔굽혀펴기 10번씩, 한 발로 서기 연습, 계단 오르기 등등. 이런 작은 운동들이 근력 유지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작은 이상 신호라도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골밀도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받으시고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미리 대처하는 거죠. 여섯째, 취미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독서, 영화 감상,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서예, 원예 등등 뭔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정기적으로 하세요. 즐거운 감정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반드시 3단계 붕괴로 이어집니다. 2단계는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면서 완전한 고립 상태에 빠지는 가장 위험한 단계예요. 76세 이철호 어르신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평생 사교적이고 활발하셨던 분이에요. 회사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친구들도 많고 가족관계도 좋았던 분인데 무릎 관절염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관절염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바깥 활동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30년 넘게 만나던 동창회도 빠지게 되고 주말마다 가던 등산도 그만두게 되고 동네 어르신들과 매일 하던 바둑도 안 나가게 되었어요. 처음 한두 달 정도는 친구들이 연락도 많이 오고 집에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계속 아프다고 하면서 만나기를 거부하니까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몸이 안 좋으시니까 푹 쉬세요라고 이해해주던 친구들도 몇 달 지나니까 그분은 요즘 사람을 안 만나신다더라라고 하면서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게 된 거죠. 가족들도 비슷했어요. 처음엔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걱정하고 자주 찾아왔는데 몇 달 지나니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자식들도 각자 바쁜 생활이 있으니까 아픈 아버지를 매번 찾아뵐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점점 안부 전화만 가끔 하는 정도로 연락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사회적 관계가 하나둘씩 끊어지면서 고립감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는 날들이 늘어나고 TV나 라디오만이 유일한 소음원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혼자, 잠들 때도 혼자, 아플 때도 혼자, 모든 일을 혼자 하게 되니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절망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고립감은 단순한 외로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 내 존재가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이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됐다는 극도의 절망감이 엄습하는 거죠. 한국노인정신건강연구소의 2024년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시니어의 우울증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무려 7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 발생률도 3배 이상 높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2배 이상 높다고 해요. 특히 한국의 경우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해서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더욱 심각한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철호 어르신의 경우도 점점 가족들과의 대화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자식들이 와도 직장 얘기, 손자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이제는 간단한 안부 인사 정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우울해 하시니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손자들은 할아버지가 말이 없어지고 재미없어졌다고 피하기 시작하고 더 심각한 건 이렇게 고립되면서 현실 감각이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뉴스를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점점 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6개월 정도 계속되면서 이철호 어르신은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 중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30분도 안 되고 일주일에 집 밖으로 나가는 횟수가 한 번도 안 되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고 전화가 와도 받기 싫어지고 완전히 움츠러들어 버리게 된 거죠. 이 3단계 관계 붕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건강 문제가 있어도 최소한의 사회 활동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모든 만남을 거부하지 마시고 집에서라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한다든지 화상통화로 만난다든지 짧은 시간이라도 나가서 만난다든지.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종교활동, 자원봉사, 취미 모임, 독서 모임, 운동 모임 등등. 기존 관계가 소원해져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셋째, 가족과의 소통 방식을 적극적으로 바꿔보세요. 자신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가족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와줬으면 좋겠다. 손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넷째, 디지털 소통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거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소식을 나누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한번 익혀놓으면 정말 유용해요. 멀리 사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거든요. 다섯째, 정기적인 외출 일정을 미리미리 만들어 두세요.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은 사람들과 만나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달력에 미리 적어 놓고 약속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집에만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여섯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말은 안 통하지만 생명체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고립감을 많이 줄여줄 수 있어요. 또한 산책시킬 때 다른 반려동물 주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도 생기고요.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 상태가 계속되면 마지막 4단계 붕괴가 시작됩니다. 2단계는 정상적인 판단력마저 흐려져서 경제적 피해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게 되는 가장 위험한 단계예요. 78세 정순자 어르신의 실제 경험담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려오셨던 분이에요. 시장에서 흥정도 잘하시고 가계부도 꼼꼼히 쓰시고 돈 관리를 정말 잘하셨던 분인데 혼자 지내시면서 판단력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신호는 쇼핑 패턴의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TV 홈쇼핑에서 파는 건강식품이나 건강기구를 자꾸 주문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였는데 점점 늘어나서 30만 원, 50만 원, 심지어 100만 원씩 건강식품을 사들이시면서도 정작 제대로 드시지는 않으셨어요. 냉장고에는 먹지도 않는 건강식품들이 가득 쌓여 있고 거실에는 사용하지도 않는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까 TV만 보게 되는데 홈쇼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는 것 같고 뭔가 사는 것 자체가 외로움을 달래주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았다고 해요. 또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크니까 몸에 좋다는 것들을 자꾸 사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관을 사칭한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어르신 통장이 해킹당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안전한 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당연히 의심했을 텐데 그때는 너무 불안하고 외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며칠 동안 계속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보고 건강은 어떠시냐고 걱정도 해주고 자식들은 안부는 묻느냐고 관심도 보여주니까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평생 모아둔 돈 1,800만 원을 그대로 송금해버렸어요. 송금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행에 문의해봤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고립감과 우울감이 심해지면 정상적인 판단력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외로움이 극에 달하면 누군가가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줘도 쉽게 믿게 되고 불안감이 커지면
합리적 사고보다는 감정적 반응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사기범들의 말이 마치 구대주의 말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노인사기예방연구소의 2024년 최신 통계에 따르면 사기 피해를 당하는 시니어의 무려 89%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소통이 한 달에 한두 번 이하인 경우 사기에 당할 위험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8배 이상 높다고 하더라고요. 정순자 어르신의 경우도 자식들이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부 전화를 안 했는데 그 빈 공간을 사기범들이 파고든 거였어요.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하는 것도 귀찮아하는데 사기범들은 거의 매일 전화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보여주니까 누가 더 좋은 사람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 피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바보가 되었다는 절망감, 가족들에게 부담을 줬다는 죄책감, 앞으로 또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욱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줍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사기를 당한 후 완전히 움츠러들어서 아예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순자 어르신도 사기를 당한 후 몇 달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셨어요.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고 전화가 와도 무서워서 받지 않고 문벨이 울려도 나가지 않고 완전히 세상과 담을 쌓고 살게 되었어요. 이 4단계 경제적 붕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예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중요한 경제적 결정은 반드시 가족이나 신뢰할 만한 사람과 상의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10만 원 이상의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은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48시간 후에 다시 생각해보는 규칙을 만드세요. 급하다고 하는 건 대부분 사기예요. 둘째,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히 신경 쓰세요. 전화로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마시고 금융거래는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직접 하세요. 인터넷이나 전화로 하는 금융거래는 가급적 피하시고 꼭 필요하면 가족과 함께 하세요. 셋째, 정기적인 가계부 점검을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통장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한 출금이나 입금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모르는 거래가 있으면 즉시 은행에 문의하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세요. 넷째, 외로움을 달래줄 건전한 활동을 찾으세요. 홈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대신 운동이나 취미 활동, 사회 활동으로 시간을 채우세요. 돈으로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다섯째, 최신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세요. 경찰서나 구청에서 하는 사기 예방 교육에 참여해 보시고 뉴스나 신문을 통해 새로운 사기 수법들을 숙지해 두세요. 아는 게 힘이에요. 여섯째,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사기범들이 파고들 틈을 주지 않으려면 가족들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은 자식들과 안부를 주고받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즉시 상의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지금까지 노후 붕괴의 4단계를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치 인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가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 이것만 제대로 지키면 앞서 말한 모든 단계의 붕괴를 예방할 수 있어요. 83세까지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살고 계신 윤봉길 어르신의 비결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계속 만들어가고 계세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쓰레기를 줍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동네가 깨끗해지는 걸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세요.
내가 없으면 우리 동네가 지저분해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오전에는 동네 어린이들 등굣길 안전지도를 자원해서 하십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데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낀다고 해요.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서 후배 어르신들에게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이 평생 쌓은 지식과 새로 배운 디지털 기술을 나누면서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저녁에는 반드시 일기를 씁니다.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가지, 뿌듯했던 일 1가지, 내일 하고 싶은 일 1가지를 반드시 적는다고 해요. 작은 일이라도 자신이 해낸 일들을 글로 남기면서 자존감을 꾸준히 유지하는 거예요. 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쓸모 있는 일을 스스로 안 찾아서 그런 거죠. 매일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나씩 하면 절대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않게 돼요. 자기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하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나는 오늘도 가치 있는 하루를 살 것이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하면 무의식의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가 심어져요. 2단계, 하루에 최소 1가지씩은 남을 위한 일을 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층 버튼 눌러주기, 무거운 짐 들어주기, 길 안내해주기, 웃으며 인사하기,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기. 정말 작은 친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경험이 자존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3단계, 자신의 과거 성취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기록으로 남기세요. 노트에 평생 이룬 일들, 극복한 어려움들, 키워낸 자녀들, 도와준 사람들, 배운 지식들, 쌓은 기술들을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4단계, 새로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크지 않아도 되니까 도전해 볼 만한 일을 찾아보세요. 책 10권 읽기, 손자에게 편지 10통 쓰기, 새로운 요리 10가지 배우기, 동네 한 바퀴씩 100번 걷기 같은 것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삶의 의미와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5단계, 감사와 성취 일기를 쓰는 습관을 기르세요. 매일 밤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 잘한 일 1가지, 배운 점 1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까 긍정적인 일들과 성취한 일들을 찾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어요. 6단계, 자신만의 전문성과 지혜를 적극적으로 나누세요. 평생 쌓은 지식과 경험을 젊은 세대나 동료들과 나누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요리 레시피, 육아 노하우, 인생 조언, 직업 경험, 살아가는 지혜 등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7단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자신감과 활력도 생깁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8단계,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어려워지지만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복지관, 종교단체, 취미 모임,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 보세요. 기억하세요.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느냐입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따뜻함,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은 조금 불편해질 수 있지만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깊은 지혜와 넓은 마음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런 내면의 풍요로움이야말로 진정한 자산이에요. 오늘 이야기한 6가지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 붕괴는 자기 존중감이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되며 이를 예방하려면 새로운 역할과 성취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둘째, 자존감이 떨어지면 수면, 식욕,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건강과 활력이 급격히 나빠지므로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 관리가 필수라는 것. 셋째, 건강이 나빠지면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고 완전히 고립되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최소한의 인간관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 넷째, 고립되면 판단력이 흐려져 경제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가족과 상의해야 한다는 것. 다섯째, 이 모든 단계들이 서로 연결되어 악순환을 만들므로 어느 한 단계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것. 여섯째, 모든 붕괴를 막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 가치를 인정하고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 이제 여러분께 3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는가요? 혹시 1단계부터 4단계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아직 안전한 상태인지 정확히 돌아보세요. 이미 시작된 단계가 있다면 더 진행되기 전에 즉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하고 아직 괜찮다면 예방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가요? 자존감인지, 건강인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인지, 경제적 안정인지, 아니면 정신적 평안인지.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세 번째, 내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더라도 지금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정해보세요. 오늘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내일부터 매일 30분씩 산책하기, 이번 주부터 감사일기 쓰기, 다음 주부터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무엇이든 좋으니까 오늘 당장 첫 번째 행동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전쟁의 혼란도 겪어보시고 가난의 어려움도 경험해 보시고 자녀 키우는 고생도 다 해보시고 사회의 급격한 변화도 다 적응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강인한 분들이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무가치해지거나 쓸모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는 젊은 시절에는 가질 수 없었던 더 깊은 지혜, 더 넓은 마음, 더 따뜻한 포용력을 갖게 된 거죠. 그런 내면의 성숙함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고 젊은 세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믿으시고 당당하게 아름답게 나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여러분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의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품격 있고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지혜가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품격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